유비는 감행관을 물러나 부성으로 향하는 길에 부수관을 지키고 있는 양해와 고패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양해와 고패는 유비가 형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그를 배웅하는 척 암살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각기 비수를 품고 군사 200을 남긴 채 유비를 맞이하러 나섰다. 하지만 유비의 책사방통은 이를 미리 간파하고 유비에게 철저한 방비를 당부했다. 방통의 예감처럼 회오리 바람이 불며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자 유비는 겉옷 속에 갑주를 입고 보검을 차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양해와 고패가 유비를 만나러 왔을 때 유비는 그들에게 먼저 술을 권하며 방심을 유도했다. 이윽고 유비는 그들의 군사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갑작스럽게 이 두 놈을 묶어라 라고 외쳤다. 매복해 있던 유봉과 관평이 양해와 고패를 순식간에 제압했고 그들의 품에서 날이 시퍼런 비수가 발견되었다. 방통의 명에 따라 두 장수는 그 자리에서 참수되었다. 유비는 이어서 부수관을 기습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했다. 그는 부수관 안의 군사들까지 흡수하며 병력을 강화했고 장졸들에게 상을 내리며 사기를 북돋웠다. 서천을 점령하기 위한 첫걸음을 순조롭게 내디딘 것이다. 부수관을 손쉽게 점령한 유비는 군사들을 달래며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유비는 평소와 달리 자만심을 드러냈다. 방통은 이를 꾸짖으며 남의 나라를 치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진 이의 법도가 아닙니다라며 충고했다. 유비는 불쾌하여 방통을 꾸짖었으나 다음 날 곧 사과하며 둘은 다시 화해했다. 한편 성도의 유장은 유비가 양해와 고패를 죽이고 부수관을 차지했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다. 그는 신하들과 회의 끝에 유계, 냉포, 장임, 등연 네 장수를 보내 군사 5만을 이끌고 낙현을 방어하도록 했다. 그들은 도중에 자허상인을 만나 앞날의 흉조를 암시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행군을 재촉했다. 유비는 낙성을 함락하기 위해 황충과 위원에게 각기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두 장수는 공을 다투며 갈등을 빚었다. 위원은 황충보다 먼저 적의 영체를 점령하려 욕심을 부렸고 결국 적의 기습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황충이 그를 구해내며 두 사람은 함께 냉포와 등연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유비는 공과 과를 따져 위원을 용서했지만 군령을 어긴 점을 엄하게 질책했다. 위원은 황충에게도 사과하며 두 장수는 화해했다. 유비는 이들에게 후한 상을 내리며 군사들의 사기를 더욱 높였다. 냉포는 사로잡혀 유비 앞에 끌려왔으나 유비의 너그러운 태도에 감화되어 항복을 약속했다. 유비는 그를 풀어주었으나 냉포는 낙성으로 돌아가 거짓말을 하고 재정비에 나섰다. 그는 북왕의 둑을 무너뜨려 유비군을 물에 잠기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팽양이라는 인물이 유비를 찾아와 이를 경고했다. 팽양은 북왕의 위험을 설명하며 적의 계략을 간파했다. 유비는 팽양의 조언을 받아들여 황충과 위원에게 물샐 틈 없는 방비를 명령했다. 결국 냉포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다시 사로잡혀 처형당했다. 방통은 유비에게 서천을 취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성도로 진군할 것을 재촉했다. 한편 제갈공명은 마량을 보내 유비에게 흉조를 경계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방통은 이를 반박하며 서천을 얻기 위한 진군을 독려했다. 유비는 내키지 않았으나 방통의 의견을 따랐다. 낙성으로 향하는 길에서 방통은 좁은 길을 막겠다고 자청했다. 유비는 불길한 꿈과 공명의 편지를 이유로 만류했으나 방통은 오히려 웃으며 나아갔다. 떠나는 길에서 방통의 말이 넘어졌으나 유비는 자신의 흰말을 내주며 그를 배려했다. 방통은 유비의 은혜에 감격했지만 이별의 순간은 불길했다. 유비는 방통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예견된 것처럼 어딘가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낙성에 있던 오이와 유계는 냉포가 강둑을 무너뜨리려다 적에게 사로잡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이에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대책을 의논했다. 장임은 성 동남쪽의 중요한 산속 사익길을 지키겠다고 자청하며 다른 이들은 낙성을 굳게 방어할 것을 요청했다. 마침내 형주 군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 낙성을 치러 온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장임은 군사 3천을 이끌고 급히 산골짜기의 사익길로 각 군사들을 매복시켰다. 장임은 적의 선봉위원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는 선봉부대와 싸우다가는 뒤따르는 대군의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장임은 다음으로 방통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매복을 준비했다. 방통은 좁은 산길을 지나며 주변의 험준한 산과 나무들의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이곳이 낙봉파라는 이름을 듣고 자신의 자가 봉추임을 떠올리며 불길한 예감을 가졌다. 그는 군사들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늦었다. 숲속에서 장임의 군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아댔고 방통은 온몸에 화살을 맞아 결국 전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6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동남 지방에는 봉 한 마리와 용 한 마리가 다투어 촉당으로 나아가는데 절벽 동쪽에서 봉은 죽고 용만 남아 나라를 일으킨다라는 동요가 퍼지게 되었다. 장임은 방통을 유비로 착각하고 크게 기뻐하며 형주의 군사를 모두 사로잡으라고 명령했다. 방통의 죽음으로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위원이 급히 구원에 나섰으나 좁은 골짜기에서 쉽게 진군할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오랑과 뇌동이 이끄는 군사들이 위원을 포위하려 했지만 황충이 후방에서 나타나 위원을 구출했다. 황충과 위원은 힘을 합쳐 적군을 격퇴하며 낙성 아래까지 진군했다. 그러나 유계가 대군을 이끌고 성문을 열고 나와 촉군을 압박했다. 촉군은 유비가 있는 부관으로 후퇴했으나 장임이 군사들과 함께 뒤를 쫓아왔고 유계와 오란, 뇌동이 후방에서 밀어붙였다. 유비는 부관까지 물러나 숨을 돌렸으나 방통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크게 통곡했다. 형주에 있던 제갈공명은 7월 7석 밤하늘에 큰 별이 서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방통의 죽음을 예감했다. 그는 우리 주공께서 팔 하나를 잃으셨도다 라며 슬퍼했다. 며칠 뒤 관평이 서천에서 와서 방통의 전사 소식을 전하자 공명은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다시 목 놓아 울었다. 공명은 유비의 위기를 보고 서천으로 출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주의 방비를 놓고 고민하던 중 관우에게 형주를 맡기며 북거조조, 동화송권이라는 8글자의 전략을 전했다. 이는 북쪽의 조조는 막되, 동쪽의 송권과는 화친을 맺으라는 의미였다. 관우는 공명의 말을 받아들여 형주를 굳게 지키기로 결의했고 마량, 이적, 향랑, 미축 등의 문관과 미방 요화 관평 추창 등의 장수들이 그를 보좌하게 되었다. 장비는 서천으로 향하며 파군에 도착했다. 이곳의 태수 어마는 충의심이 강한 장수로 성을 굳게 지키며 나가지 않았다. 장비는 성문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어만을 깨어냈지만 어만은 흔들리지 않고 성을 지키며 시간을 끌었다. 장비는 여러 차례 도발했으나 어만은 응하지 않았고 장비의 군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결국 장비는 계책을 바꾸어 군사들을 산으로 보내며 마초를 모으게 하고 일부러 어만의 군사들이 정보를 얻도록 꾸몄다. 어만은 장비가 작은 새끼를 통해 성을 지나가려 한다는 정보를 얻고 매복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비의 계략이었다. 장비는 자신과 닮은 군사를 미끼로 보내고 실제로는 숲속에 매복해 있다가 어만을 사로잡았다. 장비는 어만을 사로잡았지만 그의 충절을 인정하여 직접 결박을 풀어주고 예를 다했다. 장비의 진정성과 의리를 느낀 어만은 마침내 항복했다. 어만은 서천의 여러 관소를 맡고 있었기에 장비는 그의 도움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도까지 진군할 수 있었다. 어만은 선봉이 되어 각 관소마다 군사들을 설득하고 항복을 이끌어냈고 주저하는 이들마저도 그의 설득에 성문을 열었다. 장비는 이러한 어만의 충성을 높이 사며 그의 공을 인정했다. 장비는 어만의 도움으로 모든 관소를 순탄하게 지나 성도로 향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민심을 안정시키며 촉의 통치를 준비했다. 장비와 어만의 협력은 유비군이 서천을 공략하고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갈공명은 낙성에서 유비와 만날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는 출발 전 유비에게 서신을 보내 황충과 조운이 각각 서천으로 진군하고 있으며 낙성에서 합류할 것을 알렸다. 유비는 공명의 서신을 받고 장수들과 함께 군사를 내어 공명과의 합류를 준비했다. 황충은 장임이 유비군이 대응하지 않는 동안 방심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유비에게 밤중에 기습을 감행하자고 제안했고 유비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비는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황충은 왼쪽, 위원은
오른쪽, 자신은 가운데에 길로 진군하며 야간 기습을 준비했다. 유비군은 이경 무렵 성문을 열고 기습을 감행했다. 장임의 군사들은 유비군과의 오랜 대치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유비군이 응하지 않자 방비를 느슨하게 하고 있었다. 유비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장임의 본진을 급습했고 곳곳에 불을 질렀다. 기습에 당황한 장임의 군사들은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푸성으로 달아났다. 유비는 도망가는 군사들을 뒤쫓았으나 낙성의 수비 장수들이 성문을 열어 도망자들을 맞아들이며 유비의 진격을 막았다. 유비는 추격을 멈추고 도중에 영체를 세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유비는 날이 밝자 군사를 이끌고 낙성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그러나 장임은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 태세를 유지하며 나오지 않았다. 사흘 동안의 공격에도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이에 유비는 성 남문과 북문을 일부러 열어둬 적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전략을 세웠다. 장임은 유비의 군사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오랑과 뇌동에게 북문으로 나가 동문을 공격하는 황충과 위연을 치도록 하고 자신은 남문으로 나가 유비를 공격하기로 했다. 성 안의 백성들에게는 성 위에서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게 해 허장성세를 펼치도록 지시했다. 유비는 서문을 공격하며 후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성 안에서는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군사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남문에서 장임의 군사가 돌격해왔다. 유비의 군사들은 이미 지친 상태라 장임의 기습에 큰 혼란에 빠졌고 유비는 산속 좁은 길로 달아났다. 장임은 유비를 바짝 뒤쫓았고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그때 앞쪽에서 한대의 군사가 나타났고 유비는 폭병이라고 생각해 절망했다. 그러나 그 장수는 바로 장비였다. 장비는 어망과 함께 낙성으로 오던 중 유비를 구하게 되었다. 장비는 유비를 구한 후 장임과 맞섰다. 장임은 장비의 기세에 밀려 10여 합을 버티다 결국 성 안으로 도망쳤다. 장비는 성 아래까지 추격했으나 장임은 성문을 닫고 적교를 끌어올려 방어를 굳혔다. 한편 황충과 위연은 오이 유계, 오란, 뇌동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다. 유비는 장비와 함께 각각 군사를 나누어 황충과 위연을 구출했다. 오랑과 뇌동은 포위된 상황에서 싸움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유비에게 항복했다. 유비는 오랑과 뇌동의 항복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군사도 흡수했다. 이를 통해 유비는 낙성 주변을 더욱 굳건히 장악할 수 있었다. 장임은 성도에서 온 타근과 함께 낙성을 지키며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다. 그러나 제갈공명은 이미 낙성을 점령할 치밀한 전략을 세워두었다. 그는 금왕교라는 다리를 이용해 적을 유인하고 다리를 끊어 후퇴로를 차단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명은 위영과 황충에게 각각 창수부대와 도수부대를 이끌고 양쪽 갈대숲에 매복하라 명했다. 장비는 산 동쪽 좁은 길에, 조우는 금왕교 북쪽에 매복시켰다. 공명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직접 장임을 도발하며 금왕교로 유인했다. 장임은 공명의 허술한 진영을 보고 방심했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했다. 그러나 이미 금왕교를 지나온 후 다리가 끊겼음을 알았을 때는 늦었다. 장임은 북쪽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조운의 군사에게 막혔고 남쪽으로 달아나려다 황충과 위연의 매복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다. 결국 장임은 산길에서 장비에게 사로잡혔고 그의 부장 타긍은 조운에게 항복했다. 장임은 끝까지 항복을 거부하며 촉의 충신이 어찌 다른 주군을 섬기겠느냐 고 외쳤다. 유비는 그의 충절을 높이 사서 항복을 권했으나 장임은 단호히 거절했다. 제갈공명은 그의 굳센 의지를 인정하며 그의 충절을 뒷날까지 기리게 하라며 그를 처형했다. 유비는 장임의 충절을 기리며 금왕교 가에 그의 무덤을 마련하고 충혼비를 세워 그의 이름을 기렸다. 장임이 죽고 낙성에 남은 장수는 유계뿐이었다. 유계는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으나 그의 부하 장익이 그를 죽이고 성문을 열어 항복했다. 유비는 낙성을 점령한 후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공명과 함께 성도로 진격할 준비를 했다. 공명은 서천에 여러 고을의 군사를 보내 민심을 안정시키고 성도로 진군할 준비를 마쳤다.
법정은 유장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보냈으나 유장은 이를 거부하며 항전을 결의했다. 유장은 면죽을 방어하도록 비관과 이염을 보내고 동화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중의 장로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정의 설득은 실패했고 유장은 여전히 항전을 고집했다. 한편 한중에서는 마초가 강족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으나 조조의 장수 하후연에게 패배하고 쫓겨났다. 마초는 역성에서 피난처를 찾았으나 성 내부에서도 배신당해 가족을 잃었다. 결국 마초는 군사를 잃고 초라하게 달아난다. 하후연은 마초가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어디론가 도망치자 추격을 멈추고 농서 지방의 고을들을 순시하며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그 이후 강서, 양관, 조항에게 각 지역을 나누어 맡기고 농서 지방을 단단히 지키게 했다. 농서의 일을 마무리한 하후연은 마초를 몰아낸 공을 인정받아 크게 다친 양부를 수레에 태우고 허도로 향했다. 허도에 도착한 양부는 조조를 베었고 조조는 그의 공을 치하하며 관내우에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양부는 자신이 난리를 막지 못했으며 절개를 지켜 죽지도 못했으니 벼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다. 이에 조조는 양부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며 벼슬을 주는 것이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충의를 북돋우는 일이라고 설득했다. 양부는 결국 조조의 뜻을 받아들였다. 한편 마초는 방덕, 마대와 함께 멀리 한중으로 도망쳐 오두미교의 종문대장군 장로에게 몸을 의탁했다. 장로는 마초의 용맹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이용해 서쪽의 익주를 빼앗고 동쪽의 조조의 위협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는 자신의 묘령의 딸을 마초에게 시집 보내어 사위로 삼고 싶어 신하들과 의논했다. 하지만 대장 양백은 마초의 성품이 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쳤음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양백의 말에 장로는 마음을 고쳐먹었고 결국 혼담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마초에게 알려졌고 마초는 분노하며 양백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양백 또한 마초의 속셈을 눈치채고 형 양송과 함께 먼저 마초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때 유장이 유비를 막기 위해 장로에게 구원을 청했고 장로는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황권이 다시 사자로 와서 서천 20고을을 뇌물로 제시하자 장로는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바꿨다. 연포는 유장이 장로와 원수지간임을 강조하며 반대했지만 마초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유비를 사로잡겠다고 나섰다. 장로는 마초에게 군사 2만을 주어 출정시켰고 양백을 강군으로 삼아 함께 보냈다. 이때 유비는 낙성에 머물고 있었고 법정은 유장이 들에 있는 곡식과 창고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성 안으로 피신시키자는 계책을 전했지만 유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실제로 유장은 정도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비는 면죽을 공격할 기회를 잡았다. 유비는 황충과 위원을 보내 면죽관을 공격하게 했고 이염과의 싸움에서 공명의 계략으로 이염을 항복시켰다. 이염의 설득으로 비관도 항복하며 면죽관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한편 장로는 마초와 양백을 보내 가맹관을 공격하게 했다. 마초의 용맹을 잘 아는 유비는 공명과 상의했고 공명은 장비를 보내되 성급한 성격을 우려해 유비가 뒤를 바치도록 했다. 장비는 마초의 동생 마대와 싸우며 승리를 거두었고 마초와의 싸움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두 장수는 밤을 밝히며 횃불 아래에서도 계속 싸웠으나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유비는 장비를 진으로 불러들이며 무리한 싸움을 피하게 했다. 공명은 마초의 용맹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항복시키려는 계략을 세웠다. 그는 장로에게 뇌물을 보내어 양송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장로에게 글을 보내 서천을 얻은 뒤 장로를 한영왕에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마초를 불러들이도록 했다. 하지만 마초는 장로의 부름을 거부했고 이에 양송은 마초를 모해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장로는 마초에게 서천을 빼앗고 유장을 죽이며 유비의 군사를 물리치라는 3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이를 한 달 안에 이루지 못하면 목숨을 내놓으라는 명을 내렸다. 이는 마초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궁지에 몰린 마초를 설득하기 위해 공명은 이회를 보내기로 했다. 이회는 마초를 만나 그의 처지를 냉철하게 지적하며 유비에게 투항할 것을 권유했다.
마초는 이회의 설득에 마음을 돌렸고 장로의 장수 양백을 죽여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었다. 마초는 결국 군사를 거느리고 가맹관으로 가서 유비에게 항복했다. 유비는 마초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마초는 감격하여 충성을 맹세했다. 공명의 계략으로 마초를 얻은 유비는 서천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고 마초는 새로운 주인 아래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다. 유비가 마초를 항복시킨 후 가맹관 방어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다. 그는 곽준과 맹달에게 가맹관을 맡기고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성도를 치기 위해 면죽으로 진군했다. 면죽에 도착한 유비는 조웅과 황충의 환대를 받으며 성도 공략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러던 중 초기의 장수 유중과 마한이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도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조우는 용맹하게 나서서 단숨에 두 장수의 목을 베어왔다. 마초는 조운의 빠르고 날랜 무예에 감탄하며 자신도 공을 세우기 위해 유장에게 직접 항복을 권해보겠다고 제안했다. 성 안에서 고립된 유장은 이미 전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때 성 북쪽에 마초가 구원군을 이끌고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성 위에 오른 유장은 마초의 모습을 확인했으나 마초는 유장에게 항복을 권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마초는 이미 유비에게 항복했으며 성 안백성들의 고초를 줄이기 위해 유장도 항복하라고 권유했다. 유장은 충격을 받아 성벽 위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그의 부하들은 유장을 부축해 방으로 옮겼다. 유장이 정신을 차리자 동화는 아직 군사 3만과 1년을 버틸 군량이 있다며 항복을 반대했다. 그러나 유장은 이미 싸울 의지를 잃었다. 초주가 등장해 별자리와 아이들의 노래를 인용하며 항복이 하늘의 뜻임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새밥을 먹으려거든 선주께서 오실 때를 기다려보세라는 노래를 언급하며 유장에게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반발한 황권과 유파는 초주의 목을 치려 했지만 유장이 이를 막았다. 곧이어 촉군 태수 허정이 성을 빠져나가 마초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 안의 신하들까지 등을 돌리자 유장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었다. 다음 날 유비의 사자인 간홍이 성도에 도착했다. 유장은 그를 맞아들였고 간홍은 유비의 너그러움과 도량을 강조하며 항복을 권했다. 결국 유장은 인수와 문서를 간홍에게 넘기고 직접 유비를 만나 항복의 뜻을 전했다. 유비는 성문 앞까지 나와 유장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향과 꽃을 뿌리며 두 사람을 환영했다. 성 안에서 유비는 관용을 베풀며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 유장은 형주로 옮겨져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유비는 익주목이 되어 항복한 촉의 신하들에게 후한상을 내렸다. 엄한을 전장군으로, 법정을 촉군 태수로, 동화를 장군 중랑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허정은 좌장군 장사 유파는 좌장군, 황권은 우장군으로 삼았다. 유비는 자신의 신하들인 제갈량, 관우, 장비, 조운, 황충, 위연, 마초 등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렸다. 제갈량은 군사의 자리에 남아 정책을 조언했다. 유비는 촉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데려온 신하들에게도 공에 따라 상을 내렸다. 유비는 장수들에게 집과 전답을 나눠주려 했으나 조우는 이를 만류했다. 백성들의 집과 땅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으며 오랜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비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고 대신 공명에게 법 조례를 만들게 했다. 공명은 엄격한 법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다. 법정은 지나치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원성을 샀으나 공명은 그의 과거공을 생각해 꾸짖지 않았다. 법정도 이에 부끄러움을 느껴 공정한 행정을 펼쳤다. 관우는 마초의 무용을 듣고 겨뤄보고 싶어 했으나 공명은 관우의 자부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공명의 편지는 관우의 무예를 높이 평가하며 형주의 수비를 맡은 관우의 책임을 강조했다. 관우는 공명의 글을 보고 서천으로 가려던 마음을 접었다. 동호의 송권은 유비가 서천을 차지한 후 형주를 돌려받으려 했다. 그는 제갈근을 서천으로 보내 형주 반환을 요구했으나 관우의 단호한 거절로 실패했다. 관우는 형주가 원래 한나라의 땅이라며
이를 내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갈그는 형주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송권은 노숙의 계략을 통해 관우를 잔치에 초대해 죽이려 했다. 관우는 이를 간파하고 철저히 대비했다. 그는 주창과 관평을 통해 도주 경로를 마련해 둔 후 노숙을 인질로 삼아 무사히 탈출했다. 노숙은 송권에게 실패를 보고했고 송권은 형주 공격을 준비했으나 조조의 남하소식의 계획을 접어야 했다. 그 무렵 조조는 적벽대전에서의 치욕을 씻기 위해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남정을 계획했다. 그러나 창군 부가는 조조에게 글을 올려 충원했다. 무력을 쓸 때에는 위엄을 보여야 하고 문으로 일을 시작하려면 덕을 닦아야 합니다. 오는 거친 장강이 가로막고 있고 촉은 험준한 산세를 의지하고 있으니 위엄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문과 덕을 닦아 위엄과 덕을 겸비한 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만약 대군을 일으켜 험지에 적이 숨어버린다면 우리의 위엄만 손상될 뿐입니다. 조조는 부간의 충언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결국 남정을 포기하고 대신 문부 제도를 정비하며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고 선비들을 예우하였다. 조조의 문덕은 온 천하에 칭송받았다. 조조의 문덕을 본 시중 왕찬, 두습, 위계, 화읍 등은 조조를 위왕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서령 순유는 이 의견에 반대했다. 승상께서는 이미 위공의 자리에 이르렀고 그 영광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왕위에 오른다면 이는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순유의 반대는 조조의 귀에 들어갔고 조조는 순유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다. 조조의 심중에는 이미 제위에 오르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순유는 이러한 조조의 변심을 감지하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끝내 그는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니 그의 나이 58이었다. 조조는 순유의 죽음을 듣고 애통해하며 그의 장례를 성대히 치렀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한동안 제위에 오르려는 생각을 접었다. 조조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헌제는 허수아비처럼 전혀 실권이 없었다. 조조는 칼을 차고 대궐에 들어가 헌제를 압박했고 헌제와 복황후는 두려움과 분함에 어쩔 줄 몰랐다. 헌제와 복황후는 조조의 야심을 막기 위해 복황후의 아버지 보관에게 밀서를 보내어 조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이 임무를 맡은 이는 황관 목순이었다. 목순은 밀서를 상투 속에 숨겨 보관에게 전달했으나 조조의 신복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목순을 추궁했다. 목순의 밀서가 발각되자 조조는 곧바로 보관의 집을 급습해 삼족을 멸했고 복황후에게도 무자비하게 칼날을 겨누었다. 복황후는 좁은 벽 속에 숨어 있었으나 결국 발각되었고 조조는 그녀를 군사들에게 끌어내어 잔인하게 때려 죽이도록 명령했다. 헌제는 복황후의 죽음을 목격하며 슬픔과 절망에 빠졌다. 조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복황후의 두 아들마저 독약을 먹여 죽였고 복황후의 일가를 모두 처형했다. 복황후의 죽음 이후 조조는 헌제를 찾아가 자신의 딸을 황후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헌제는 거부할 수 없었고 결국 조조의 딸이 황후가 되었다. 이를 통해 조조는 한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국구의 위치에 올랐다. 남정이 좌절된 후 조조는 한중의 장로를 치기로 했다. 조조는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선봉에 하후영과 장압 후방에는 조인과 하우돈을 배치하고 자신은 중군을 이끌었다. 장로의 아우장이는 양평관에서 조조군을 막았다. 하우영과 장압은 기습을 당해 크게 패했고 조조는 군사들의 방심을 질책했다. 이후 조조는 직접 군을 이끌고 나섰으나 험한 지세로 인해 쉽게 진격하지 못했다. 조조는 물러나는 척하며 적을 방심하게 했고 한중의 장수 양항은 속임수에 걸려 추격에 나섰다. 그러나 하후영과 장압의 매복에 걸려 양항은 죽임을 당했고 그의 군사들은 흩어졌다. 장인은 양평관을 버리고 도망쳤고 조조는 큰 전투 없이 양평관을 손에 넣었다. 장로는 새로운 장수 방덕을 내세웠으나 조조는 그를 회유하려 했다. 모사 가후의 계략으로 조조는 양송을 매수해 방덕을 모함하도록 했다. 양송은 방덕이 조조와 내통했다고 장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장로는 방덕을 의심했다.
방덕은 조조의 계략에 빠져 조조의 영체를 잠시 차지했으나 결국 다시 빼앗기고 성으로 후퇴했다. 양송은 장로에게 방덕을 모함했고 장로는 방덕을 죽이려 했다. 연포의 간곡한 만류로 장로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내일 다시 나가 싸워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목을 베리라 며 소리쳤다. 다음날 조조군은 남정성을 공격한다. 조조는 방덕의 용맹을 알고 그가 출전하기를 기다렸고 허저에게 싸움을 명령했다. 허저는 방덕과 몇 합을 겨루다 일부러 패한 척하며 달아났다. 방덕은 비장한 각오로 허저를 뒤쫓았으나 조조의 함정에 걸려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조조의 군사들은 쇠갈고리와 밧줄을 던져 방덕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조조는 직접 방덕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를 호의적으로 대했다. 이미 장로에 대한 불만이 있던 방덕은 조조의 설득에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조조는 방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그의 항복을 남정성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장로는 조조의 공격에 점점 몰리자 아우장이와 대책을 논의했다. 장이는 창고를 모두 불태우고 남산으로 도망쳐 파중을 지키자고 했으나 양송은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장로는 성을 지킬 결심을 하지 못하고 아우장이의 말에도 양송의 말에도 따르지 못하며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창고의 양곡을 모두 불태우지 않고 자물쇠를 채워 보존했다. 조조는 장로의 이 도량에 감동하여 그를 추격하지 않고 항복을 권유했다. 그러나 장인은 끝까지 항복을 반대하며 조조군과 싸우다가 허저에게 목숨을 잃었다. 양송은 조조에게 밀서를 보내 장로가 항복할 의향이 있지만 장이가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조조는 양송의 내응을 받아들이고 군사를 진격시켜 남정성을 함락시켰다. 결국 장로는 성문을 열고 항복했으며 조조는 그를 진남장군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양송은 주인을 배신한 대가로 처형당했다. 그의 비겁함을 비웃는 시가 후세에 전해졌다. 조조는 한중을 평정한 후 촉을 공격할 기회를 엿봤다. 사마이와 유엽은 촉을 공격할 적기로 보았으나 조조는 군사들이 오랜 전쟁에 지쳤다며 휴식을 주장했다. 촉을 새롭게 차지한 유비는 조조의 움직임을 두려워했고 제갈량은 강하, 장사, 계양의 세 군을 송권에게 돌려주어 조조의 남진을 막자는 계책을 세웠다. 유비는 이적을 송권에게 보내 협상하게 했다. 송권은 세 군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조조의 배후를 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하여 조조는 서천을 공격할 기회를 잃고 한중에 머물게 되었다. 송권은 유비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비를 공격하기 전 환성을 먼저 공격했다. 여몽과 감령이 선봉에 서서 맹렬히 싸웠고 감령은 성벽을 타고 올라 여강태수 주광을 처치하며 환성을 함락했다. 송권의 군사들은 기세를 몰아 합비로 진군하려 했다. 그러나 합비성을 지키던 장유는 조조의 계책에 따라 방어를 강화했다. 송권은 장유의 완강한 수비에 고전을 면치 못했고 이 틈을 타 조조군은 합비성의 방어를 공고히 했다. 송권은 합비성을 공격하기 위해 소사교를 넘어 진격했으나 장유의 매복에 걸려 큰 피해를 입었다. 송권은 뛰어난 승마 실력으로 끊어진 다리를 넘어 탈출했지만 많은 군사를 잃었다. 송권은 감령과 여몽, 능통의 도움을 받아 겨우 몸을 피했으며 유수로 물러나 군사들을 재정비했다. 송권은 감령에게 정예 기병 100명을 주어 조조의 영체를 급습하게 했다. 감령은 군사들에게 흰 깃털을 투구에 꽂아 아군임을 표시하게 했고 밤을 틈타 조조의 진영을 공격했다. 감령의 소규모 병력은 조조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조조군은 매복을 두려워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감령은 무사히 돌아와 송권에게 환영을 받았고 송권은 감령의 공을 높이 치하하며 장수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장유는 송권의 군사들을 꺾기 위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능통과 장유의 대결이 펼쳐졌으나 조조의 부장 조유의 비겁한 화살 공격으로 능통이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감령의 화살이 악진을 저지하며 능통을 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능통은 감령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두 사람은 해묵은 원한을 완전히 풀고 깊은 우정을 쌓았다. 송권은 두 사람이 화해한 것을 크게 기뻐했으며 동호의 군사들은 단결력을 회복했다.
조조는 합비에서의 방어를 유지하며 서천을 공격하지 않았다. 송권은 많은 군사를 잃었지만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다시 전쟁을 준비했다. 장유는 합비성에서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고 조조의 신중한 전략은 송권의 도발을 막아냈다. 조조는 군사를 5갈래로 나누어 유수로 진격했다. 중앙은 조조 자신이 이끌었고 좌측에는 장유와 이전, 우측에는 서왕과 방덕이 각각 1만의 군사를 거느렸다. 조조군의 대규모 진군에 동호의 군사들은 겁에 질렸다. 이 일을 본 서성은 군사들을 꾸짖으며 작은 배에 날랜 군사들을 태워 이전의 진을 급습했다. 그러나 강 위에서는 거센 바람과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쳤다. 군사들은 공포에 질려 물에 뛰어들었고 이를 본 동습은 탈출을 시도하는 군사들을 베어 죽이며 배를 사수하려 했으나 결국 배가 뒤집혀 익사하고 말았다. 서성은 적진에서 고군분투하며 이전의 군사들과 싸웠다. 그때 진무는 방덕과 맞서 싸우고 있었으나 점점 밀렸다. 송권은 주태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도우러 나섰지만 적진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송권이 적진에 갇히자 조조는 허저에게 길을 끊으라고 명령했다. 주태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송권을 구출하기 위해 적진을 헤쳤다. 그는 화살과 창에 맞으며도 송권을 보호했고 3번이나 적진을 돌파하며 송권을 강변까지 호위했다. 여몽이 배를 이끌고 송권을 구출했지만 서성은 여전히 적진에 있었다. 주태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도 다시 적진으로 돌아가 서성을 구해냈다. 그는 조조군의 화살 세례를 맞으면서도 서성과 함께 배에 올랐다. 그러나 진무는 방덕과의 전투에서 패해 산속으로 몰렸고 결국 방덕에게 목숨을 잃었다. 조조는 송권이 탄 배에 화살을 퍼부었고 여몽의 군사들은 화살이 떨어져 큰 위기에 처했다. 이때 육손이 수십 척의 배를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조조의 진영에 화살과 쇠뇌를 퍼부었고 10만의 대군을 이끌며 조조군을 압도했다. 조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군사를 물렸고 육손의 군사들은 승세를 몰아 조조군을 쫓아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송권은 진무와 동습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들의 시신을 찾아 성대히 장사를 치렀다. 주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송권을 구해냈으며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송권은 그에게 푸른 비단으로 만든 일산을 하사하며 그의 공을 치하했다. 송권과 조조는 한 달 동안 대치했지만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송권은 장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조조에게 화친을 제안했다. 매년 세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전쟁을 멈추자는 것이었다. 조조 역시 군사의 사기가 떨어지고 강남을 평정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차에 송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송권은 유수를 장흥과 주태에게 맡기고 군사를 물렸고 조조도 조인과 장유를 합비에 남겨두고 허도로 돌아갔다. 두 군주는 군사를 물렸지만 동호와 조위 간의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온 후 위왕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상서 최염은 이를 반대했다. 최염은 순욱과 순유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조의 왕위 등극을 비판했다. 결국 조조는 최염을 옥에 가두고 고문 끝에 죽였다. 이후 조조의 위왕 등극을 반대하는 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건한 21년 조정은 조조를 위왕으로 세우는 표문을 올렸고 천자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조는 화려한 왕의 의장을 갖추었고 위왕 궁전을 세우며 후계자를 정하려 했다. 조조는 후계자로 조비와 조식 중에서 고민했다. 조비는 가우의 조언에 따라 조조에게 효심을 보여주며 신하들을 매수했다. 가우는 원소와 유표의 예를 들어 조조에게 맏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좋다고 은유적으로 말했다. 조비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조식을 견제하며 아버지의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의 덕을 칭송하게 했다. 조조는 조비의 성실함과 정성에 감동하여 그를 후계자로 선택했다. 송권은 위왕에 오른 조조에게 온주의 특산물인 귤을 보냈다. 그러나 조조가 귤을 열어보니 속이 모두 비어 있었다. 이때 좌자라는 신비한 도인이 등장했다. 그는 조조 앞에서 기이한 술법을 선보였고 용의 강과 모란꽃, 송강의 농어 등을 만들어냈다. 조조는 좌자의 술법에 놀라면서도 그를 의심했다.
좌자는 조조에게 왕위를 버리고 자신과 함께 아미산에서 돌을 닦자고 권유했지만 조조는 이를 거절하고 그를 세작으로 의심했다. 결국 좌자는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으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좌자는 옥에서 기이한 힘으로 탈출했고 조조는 군사를 보내 그를 추격했다. 그러나 좌자는 양떼로 둔갑하거나 수백 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조조를 농락했다. 조조는 좌자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을 모두 처형했으나 좌자는 하늘로 올라가며 조조의 죽음을 예언했다. 좌자는 흑쥐가 쇠범을 따라가니 간웅이 정월 아침에 죽는다며 조조의 최후를 암시했다. 조조는 좌자의 예언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마침내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조조는 좌자의 요술로 인해 병이 깊어졌고 온갖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다. 문무관원들이 근심에 잠겨있던 중 태사승 허지가 조조를 찾아왔다. 조조는 허지에게 자신의 병세를 점쳐보라고 했지만 허지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점술사인 관로를 추천했다. 관로는 평원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별을 관찰하고 주역을 익혔으며 전복과 관상, 풍각, 즉 바람으로 점을 치는 법에 능했다. 그의 신통한 점술과 예지력은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그는 묻힌 시체의 위치와 형상을 맞추고 물건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으며 실종된 소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아맞혔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조조는 그를 불러 병의 원인을 물었다. 관로는 조조의 병이 단지 요술에 의한 것이며 크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말에 조조는 안심했고 병세도 차츰 호전되었다. 관로는 점술을 통해 조조의 자손들이 높고 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훗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천자가 되는 것을 예견한 것이었다. 조조는 관로에게 천하의 운수를 물었다. 관로는 상과 팔이 엇갈리고 누런 멧돼지가 범을 만나니 손발 같은 장수를 잃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동호의 대장 한 사람이 죽을 것이며 서촉에서는 군사를 움직여 경계를 침범할 것이라 예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호의 노숙이 죽고 서촉의 유비가 한중을 침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로는 또한 내년 초봄 허도에 큰 불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조는 이를 대비하여 군사들을 허도에 배치하고 왕필에게 어린 군을 맡겼다. 그러나 사마이는 왕필이 술을 좋아하고 우유부단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조가 왕으로서의 권세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조의 충신들은 그를 역적으로 여기고 반란을 모의했다. 경기, 위왕, 기미, 그리고 길평의 두 아들인 길막과 길목은 조조를 제거하고 한시를 복원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정월 대보름날 밤 허도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경기와 위왕은 장정들을 모아 왕필의 군영을 습격하고 기미는 성 안에서 불을 질러 혼란을 일으키기로 했다. 길막 형제는 성 밖에서 지원군을 막으며 반란을 성공시키려 했다. 대보름날 밤 허도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왕필도 군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나 곧 병영 뒤에서 불길이 일어나며 반란이 시작되었다. 왕필은 화살에 맞았지만 가까스로 도망쳤고 조유에게 반란 소식을 전했다. 하우도는 3만 군사를 이끌고 성을 포위했고 조유와 함께 반란군을 진압했다. 기미와 길막 형제는 전투 중 사망했으며 경기와 위왕은 붙잡혔다. 두 사람은 끌려가면서도 조조를 역적으로 욕하며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조조는 반란을 주도한 5집안의 가족들을 모두 처형하였다. 조조는 반란을 빌미로 허도의 백관들을 교련장에 끌어모았다. 그는 불을 끄려 했던 사람들을 붉은 기 아래, 집에 있던 사람들은 흰 기 아래 세웠다. 그러나 조조는 붉은 기 아래 모인 사람들을 모두 역적이라 몰아 300명을 처형했다. 반면 흰 기 아래 선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며 겁이 많았던 자들을 오히려 신뢰했다. 조조는 경기와 위왕의 반란을 계기로 허도와 업군의 관직을 새로 정비했다. 충성심을 의심받은 자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조후와 종료, 화음 같은 신뢰할 만한 인물들로 조정을 채웠다. 조조는 제후에 자기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충성심을 강화했다. 그는 반란의 소식을 전해준 관로의 예언을 인정하고 상을 내리려 했지만 관로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은 하늘의 뜻을 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겸손하게 물러났다.
조조는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업군에 머물렀고 조옹에게 군사를 맡겨 한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조옹은 하우영과 장압에게 중요한 길목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서촉의 군사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서촉군의 선봉장은 마초 휘하의 오랑과 인기였다. 오라는 인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조옹의 군사와 맞섰다. 결과는 참패였다. 인기는 조옹과의 삼합을 넘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고 오란의 군사들은 패주했다. 마초는 경솔하게 나선 오란을 크게 꾸짖고 성도로 사람을 보내 유비와 제갈공명에게 앞으로의 대응을 물었다. 조옹은 서촉군이 방어에만 치중하고 나오지 않자 무언가 음모가 있음을 의심했다. 그는 특히 관로가 예언했던 한중에서 큰 장수 한 사람이 꺾일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장압은 이에 반발했다. 그는 조옹의 불안을 비웃으며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파서를 점령하겠다고 차청했다. 조옹은 장압의 지나친 자신감이 불안했지만 그의 끈질긴 요청에 군령장을 받고 출진을 허락했다. 장압은 군사 3만을 이끌고 파서로 진군했다. 반면 장비는 뇌동과 함께 날랜 군사 5천을 매복시켰다. 장압과 장비가 맞붙었을 때 뇌동의 매복이 발동되었고 장압의 군사는 크게 패했다. 장압은 앙거산에 진을 치고 방어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장압은 산 위에서 술을 마시며 장비를 자극했다. 장비 또한 욕설을 퍼부으며 맞받아쳤지만 이는 모두 장압을 끌어내기 위한 계책이었다. 장비는 유비의 명으로 공명이 보낸 좋은 술을 마시며 더욱 방심한 모습을 보였다. 장압은 이를 보고 장비가 완전히 방심했다고 믿었고 밤중에 기습을 감행했다. 그러나 장비의 진영에는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만 있었고 그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뒤에서 매복을 펼친 장비는 장압을 기습했고 장압은 겨우 와구간으로 도망쳤다. 이 전투에서 장압은 3만의 군사 중 1만만을 데리고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 조옹은 분노했으나 곽해의 만류로 장압을 살려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장압은 군사 5천을 받아 가맹관으로 향했다. 가맹관을 지키던 맹달과 곽주는 장압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성도로 도움을 요청하자 제갈공명은 황충과 엄한을 파견했다. 유비와 조온을 비롯한 다른 장수들은 황충의 나이를 걱정했으나 공명은 그의 용맹과 지략을 믿었다. 황충은 공명의 자극에 자존심을 건드린 후 전장으로 나섰다. 그는 엄한과 협력하여 장압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장압의 군사를 90여리나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황충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영체를 굳건히 지켰다. 장압의 연이은 패배에 조옹은 그를 처형하려 했으나 곽회는 다시 한번 그를 만류했다. 만약 장압을 몰아세우면 서촉으로 투항할 위험이 있다고 충고했다. 조옹은 이를 받아들여 하우상과 한호를 보내 장압을 돕게 했다. 하우상과 한호는 장압을 돕기 위해 군사 5천을 이끌고 출진했다. 한호는 황충이 과거 자신의 형 한현을 죽게 만든 원수라며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충은 장압과의 전투에서 일부러 패하며 물러나는 교병계를 썼다. 그는 하우상과 한호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영체를 내주고 후퇴했다. 두 장수는 황충이 늙어 전투 능력이 떨어졌다고 오판하고 교만해져 영체를 차지했다. 황충은 계속해서 싸움에서 패하는 척하며 적을 더욱 방심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하우상과 한호가 황충을 추격해 가맹관까지 밀어붙였다. 황충은 가맹관으로 도망치는 척하며 적의 치중을 한 곳에 몰아넣었다. 하우상과 한호가 방심한 틈을 타 황충은 군사 5천을 이끌고 야밤에 기습을 감행했다.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황충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영체를 점령했다. 한호와 하우상은 장결에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혔다. 황충은 적의 양식과 마피를 모두 빼앗아 가맹관으로 돌아왔다. 공명의 예언대로 황충은 교병계를 통해 적을 교만하게 만든 후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여 승리를 거머쥐었다. 황충은 적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부하 유봉은 군사들이 지쳤다며 잠시 쉬기를 권했지만 황충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의 맹렬한 기백에 군사들은 사기가 충만해져 앞을 다투어 달렸다. 한편 장압의 군사들은 황충의 거센 추격에 놀라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군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길을 잃었고 장압은 간신히 하우상과 한호와 합류해 한숫가에 이르렀다. 장압은 한중 지역의 군량과 마초가 쌓여있는 천탕산과 미창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미창산은 하우연이 지키고 있어 안심할 수 있었지만 천탕산은 하우덕이 지키고 있어 불안했다. 장압은 천탕산을 사수해야 한다며 하우덕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우덕은 이곳에는 10만 대군이 있으니 굳이 돕지 않아도 된다며 자만심을 드러냈다. 장압은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하우덕과 한호는 이를 비웃으며 황충을 무모한 장수라고 평가했다. 황충은 한호의 군사와 맞붙었다. 한호는 자신만만하게 황충을 공격했으나 황충의 단 한 번의 칼날에 목이 날아갔다. 한호의 죽음으로 인해 적군의 사기는 무너졌고 촉군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장압과 하우상은 사방에서 적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때 어만이 천탕산 뒤에서 불을 질러 산을 불길에 휩싸이게 했다. 하우덕은 불을 끄려다가 어만과 맞닥뜨렸고 결국 그의 칼에 두 동강 나 죽었다. 어만의 군사는 불을 지르며 천탕산을 뒤에서 공격했고 황충은 앞에서 밀고 올라왔다. 장압과 하우상은 앞뒤로 적을 맞아 천탕산을 버리고 정군산으로 후퇴했다. 천탕산을 점령한 황충은 성도로 이 소식을 전했고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모든 장수들에게 알렸다. 법정은 조조가 서촉을 침공하지 않고 하우영과 장압만 남겨둔 실수를 지적하며 지금이 한중을 평정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유비는 황충과 어만을 불러 칭찬하며 정군산을 점령할 것을 명령했다. 제갈공명은 하우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황충의 의기를 북돋웠다. 그는 황충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격장법을 사용했고 황충은 부장도 거느리지 않고 3,000군마만으로 하우연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공명은 조은에게는 황충을 돕되 필요할 때만 나서도록 지시했다. 또한 유봉과 맹달에게는 산속에 깃발을 세워 촉군의 병력이 많은 것처럼 꾸미게 했다. 장압과 하우상은 천탕산을 잃은 후 정군산으로 돌아왔다. 하우연은 조조의 격려를 받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장압은 황충의 지략과 법정의 존재를 이유로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하우연은 조카 하우상을 선봉으로 내세워 황충을 꿰어오도록 했다. 하우상은 싸우다 일부러 도망치는 척하며 적을 끌어들였고 진식은 매복에 걸려 사로잡혔다. 하우연은 진식과 하우상을 교환하기 위해 협상을 제안했다. 황충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하우상이 돌아가는 순간 그에게 화살을 쏘아 등을 맞췄다. 하우연은 이를 배신으로 간주하고 크게 분노했다. 그는 말 위에 올라 황충과 맞붙었으나 산속의 촉군의 매복을 발견한 부하의 만류로 철수했다. 하지만 철수하는 동안 황충의 공격을 받아 많은 군사가 전사했다. 황충과 법정은 하우연의 진영을 공격할 방법을 논의했다. 법정은 정군산 서쪽의 험준한 산을 차지하면 적의 진용을 훤히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충은 밤을 틈타 산을 점령했고 적장 두습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다. 법정은 흰 기와 붉은 기를 사용해 시기를 조절하며 군사를 움직였다. 하우연의 군사들이 지쳐 나태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 황충은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하우연은 황충과 맞붙었으나 황충의 칼에 두 동강 나며 전사했다. 하우연의 죽음으로 조조는 30여 년간 믿고 의지해온 장수를 잃었다. 촉군은 이를 계기로 정군산을 완전히 점령했다. 장압은 황충과 싸웠으나 이미 사기가 꺾인 상태라 당해낼 수 없었다. 조자룡의 등장으로 더욱 패배가 확실해졌고 장압은 간신히 한수로 도망쳤다. 하우연의 죽음 소식에 조조는 크게 통곡했다. 그는 하우연을 잃은 슬픔과 함께 관로의 예언을 떠올렸다. 이 예언은 건한 24년 기에 정월에 정군산 남쪽에서 명장 하나를 잃는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조조는 관로를 다시 찾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분노한 조조는 하우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진했다. 조조는 서왕을 선봉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한수가에 도착했다. 장압과 두습은 정군산을 잃은 후 북산 영체로 군량과 마초를 옮기는 계획을 세웠다. 조조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미 한중의 주도권은 유비와 촉군에게 넘어간 상황이었다. 황충은 하우연의 머리를 가지고 가맹관으로 돌아왔다. 유비는 이를 크게 기뻐하며 황충을 정서대 장군으로 임명하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하지만 잔치 도중 정저가 급보를 전해왔다. 조조가 하우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는 미창산의 군량과 마초를 북산 영체로 옮기고 있습니다. 공명은 이를 듣고 조조의 약점이 바로 군량과 마초임을 간파했다. 그는 군량을 불태워 조조의 기세를 꺾자는 계책을 제시했다. 황충은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청했다. 공명은 조조의 강함을 경고했지만 유비는 장압의 목을 벨 수 있다면 하우연을 죽인 것보다 10배의 공이 될 것이라며 황충을 격려했다. 유비는 황충과 함께 조언을 보내어 두 사람이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황충과 조언은 누가 선봉을 맡을지 두고 다투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황충이 선봉을 맡게 되었고 조언은 약속된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출진하겠다고 했다. 황충은 장저와 함께 북산을 기습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군량과 마초를 보고 불을 지르려 했으나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와 격전을 벌였다. 조조는 이를 듣고 서왕을 지원군으로 보냈고 황충의 군사는 포위되었다. 장저는 일부 군사를 이끌고 도망치려 했으나 문빙의 부장인 모용렬에게 가로막혔다. 이때 이미 오시를 넘었고 황충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우는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즉시 출진했다. 그는 적을 뚫고 나아가며 모용렬과 초병을 단칼에 베어냈다. 상산 조자룡의 이름을 듣자 적들은 공포에 질려 흩어졌다. 조우는 황충이 장압과 서왕에게 포위된 상황을 보고 맹렬하게 적진을 돌파했다. 그의 창 끝은 백꽃이 춤추듯하며 적의 목을 쳐냈다. 조우는 황충을 구출하고 장저까지 구해냈다. 조운의 활약을 본 조조는 감탄했다. 지난날 당양장판의 영웅이 아직도 변함없이 살아있구나. 조조는 조운을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 조운은 이 틈에 영체로 돌아와 빈 성문을 열어놓고 단신으로 적을 맞았다. 장압과 서왕은 조운의 담대한 모습에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다. 조조가 이를 질타하며 군사들을 내보내자 조운은 북과 징을 울리게 하며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조조군은 어둠 속에서 서로 밀치며 한수에 빠져 많은 군사가 익사했다. 유비는 조운의 공훈을 크게 치하하며 호위장군으로 삼았다. 하지만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또 다른 급보가 전해졌다. 조조가 다시 대군을 이끌고 한수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서왕은 강을 건너 배수진을 쳤으나 왕평은 이를 반대했다. 왕평은 서왕의 고집에 실망하고 영체에 불을 지른 후 촉군에 투항했다. 유비는 왕평을 반기며 편장군 겸 향도사로 임명했다. 공명은 한수 상류의 토산에 병사를 매복시켜 밤마다 북과 징소리를 울리게 했다. 조조군은 잠을 잘 수 없어 심신이 피폐해졌고 결국 영체를 30리 물러났다. 공명은 조조의 심리를 간파하고 끊임없이 허세와 혼란을 이용했다. 유비는 강을 건너 배수진을 쳤고 조조는 이를 의심하며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공명은 조조의 의심을 이용해 거짓 패배를 연출했다. 유비는 의도적으로 병기와 말들을 버리며 도망치는 척했고 조조는 이를 함정으로 여겨 군사를 물렸다. 하지만 이는 공명의 계책이었다. 촉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조조군을 공격했고 조조는 남정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장비, 위연, 어만이 길을 막아 불길을 올렸다. 절망에 빠진 조조 앞에 둘째 아들 조창이 나타났다. 조창은 용맹스러운 장수로 북방에서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조조는 아들의 도움으로 군사를 재정비하고 다시 유비와의 결전을 준비했다. 조조의 아들 조창이 5만 대군을 이끌고 야곡에 영체를 세웠다는 소식이 유비에게 전해졌다. 이에 유비는 장수들에게 누가 조창과 싸우겠느냐고 물었고 유봉과 맹달이 나섰다.
유비는 두 사람에게 각기 군사 5천을 주어 출진하게 했다. 조창과의 싸움에서 유봉은 기세는 좋았으나 조창을 당해낼 수 없었고 맹달이 그 뒤를 이어 나섰다. 그러나 전세를 뒤집은 것은 마초와 오란의 기습이었다. 조창은 포위된 상황에서 오란을 단칼에 꿰뚫어 전세를 회복했으나 조조는 조창에게 군사를 물리라는 명을 내렸다. 조조는 한중을 두고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닭갈비를 보며 계륵이라는 군호를 정했고 이 말을 들은 양수는 조조가 물러날 것이라 판단해 군사들에게 짐을 꾸리게 했다. 양수의 판단은 정확했으나 조조는 이를 군심을 흔드는 일로 간주하여 그를 참수했다. 조조는 양수의 재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지나친 통찰력과 오만함을 경계하고 있었다. 조조는 결국 물러나기로 결정하고 퇴각을 시작했다. 하지만 촉구는 조조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위원은 기습을 감행하여 조조의 얼굴에 화살을 맞추었고 조조는 부상을 입고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치욕을 당했다. 조조는 양수의 성견지명이 옳았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그는 죽었고 조조는 후하게 장사 지내라고 명했다. 조조는 방덕을 후군으로 세우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후퇴했다. 조조가 야곡을 지나던 중 공명이 미리 준비해둔 매복이 작동했다. 마초와 위원이 이끄는 촉구는 산에 불을 지르고 함성을 내며 조조군을 급습했다. 조조군은 공포에 질려 혼란에 빠졌고 조조는 가까스로 경조로 도망쳤다. 조조가 한중을 버리고 퇴각하자 유비는 여러 고을을 평정하고 한중을 완전히 장악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상군에게 상을 내리며 큰 잔치를 열었다. 특히 장수들은 의지할 곳 없이 떠돌던 시절을 벗어나 이제 오와 위에 맞먹는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했다. 장수들은 유비를 한중의 천자로 받들기를 원했으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먼저 공명에게 그 뜻을 비쳤다. 공명은 장수들의 의견을 모아 유비에게 한중왕에 오를 것을 권했다. 그러나 유비는 한의 종친으로서 황위를 참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부했다. 공명과 장비 여러 장수들이 거듭 간청하자 유비는 마침내 건한 24년 219년 7월 한중왕으로 즉위했다. 아들 유선을 세자로 삼았고 허정을 태부로 법정을 상서령으로 임명했다. 공명은 군사로서 내정과 군무를 모두 관장하게 했다.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을 5대장으로 삼았다. 위원은 한준태수로 임명했다. 유비는 천자에게 표문을 올려 자신이 한중왕이 되었음을 알렸고 이는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허도에 있던 조조는 유비의 한중왕 즉위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돗자리나 짜던 촌놈이 어찌 감히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반드시 그놈을 없애리라. 조조는 즉시 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사마이가 이를 만류했다. 사마이는 강동의 송권과 유비를 먼저 싸우게 하라는 계책을 제시했다. 송권과 유비는 이미 형주 문제로 갈등이 깊었기 때문에 송권을 설득해 형주를 치게 하면 유비는 서청과 형주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조는 사마이의 계책을 받아들여 만총을 송권에게 보내 손을 잡자고 제안했다. 송권은 조조의 제안을 받은 후 모사들과 논의했다. 제갈근은 송권의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유비의 형주를 지키는 관우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 그러나 관우는 이를 거부하며 제갈근에게 범의 딸을 어찌게의 자식에게 시집 보낼 수 있겠느냐? 라며 노골적으로 모욕을 줬다. 제갈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다.